미국에서는 허리케인 그 한번 막아보려고 뭐 핵폭탄 규모가 10 정도가 됐다. 대충 추산하면 파도의 높이는 아마도 100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부산이 완전 히 덮쳐버리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바다를 향해서 헤엄치는 게 낫나요? 네, 오늘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진화와 충돌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이고요. 통계물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로운 교수 서균열입니다. 저희보다 채널 잠깐 해킹당했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과학을 보다 해서 정말 열심히 한번 좀 살려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이런 콘텐츠들을 좀 만들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과학자분들이라면 아마 이걸 좀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하는 건 다 잘 될까요? 제가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데 다 잘 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잡계를 또 연구하시니까.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갖고 있는 어떤 네. 독특한 특성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우연이라면 네. 어떤 프로는 평균 다른 채널보다 잘 되고 어떤 콘텐츠는 평균적인 다른 채널보다 못하고 플럭추에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말씀은 평균보다 다 상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대부분 대박입니다. 그렇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아요. 조회수 보면은 몇천 회, 오래 가면은 만 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님의 그 명망 덕분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난번 해킹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그때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저 혼자 나왔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유가 이게 있군요. 그렇죠. 어떤 그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삶이라는 게 결코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태양계 행성들도 저는 이렇게 매번 그냥 별일 없이 돌아가는 것도 너무 신기하거든요. 뭔가 와서 막 부딪혀서 폭발될 것 같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오늘 지나고 또 내일 또 이렇게 계속 1년 360을 돌아가는 거. 수금지화, 목토, 천해성, 천해명. 네. 명은 이제는 명은 빠졌죠. 네. 그 중에 대부분 그냥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유독 토성은 왜 띠가 있잖아요. 왜 혼자 띠가 있는 겁니까? 토성 고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사실 고리를 갖고 있는 건 토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스 행성들은 다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목성도 있고 천왕성도 있고 목성이 있어요? 네, 목성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희미해서 우리가 토성만큼 크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고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고리는 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훌륭한 질문인데요. 괜히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40억 년 전쯤에 토성이 탄생할 때부터 토성을 만들고 남은 부스러기가 토성 곁에 붙잡혀서 고리가 되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토성에 직접 카시니 같은 탐사선들을 보내면서 쭉 관측을 해보니까 토성의 고리가 되게 어리다는 걸 알게 돼요. 고리가 언제 형성됐냐면 1억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성에 살았던 세월이 40억 년인데 39억 년 초반 동안은 고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1억 년 전부터, 그러니까 공룡이 살 즈음부터 고리가 야금야금 채워지면서 형성이 된 거죠. 이 토성 주변 고리는 대부분 얼음 부스러기인데요. 이 얼음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토성 곁을 돌고 있는 얼음 위성들에서 간헐천처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입자들이 토성 주변에 붙잡혀서 지금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걔는 증발되지도 않나요? 이것도 너무 훌륭한 질문인데요. 계속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또 너무나 절묘하게도 토성의 고리가 앞으로 3억 년 정도 지나면 또 없어질 겁니다. 태양에서 이제 굉장히 강한 자외선 같은 빛들이 내리쬐고 있는데 그 빛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얼음 입자들이 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가 다시 토성 자기장에 붙잡혀서 토성 구름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생각해보면 1억 년 전부터서야 고리가 있었고 앞으로 3억 년밖에 안 지나면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금방 없어질 고리인데 하필이면 딱 우리가 토성의 제일 예쁜 전성기 때를 지금 딱 보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토성 잘 해보면 물이 좀 있겠네요? 사실 그래서 토성 말고도 목성 같은 행성들 주변에 지구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품고 있는 얼음 위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화성 말고 오히려 이런 얼음 위성들이 생명이 살고 있을지 모르는 유력한 후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토성 왜 고리 보면 되게 예쁘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신비롭죠.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이쁜 먼, 그리고 고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는 이게 이제 기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기본적으로 만약에라도 우리가 토성을 퍼와가지고 우리 바다에 띄워놓으면 뜬다는 사실,
그래서 띄우면은 물 위에 뜨게 돼요. 왜냐면 부력이니까 물보다도 가볍단 말이죠. 그럼 누군가가 굉장히 빠른 우주선 타고 싹 지나가면 가운데 관통할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이제 가운데는 못 들어가겠죠. 왜냐면 가운데는 핵이니까 꽉 해가지고 이제 터지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기체 상태의 기준이지만 그렇죠. 밀도가 맞아요. 워낙 커서 아마 가운데는 자유롭게 안 되죠. 통과하거나 그렇지. 가운데는 지금 눌려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고체. 가운데 핵이 꽉 있고 토성의 중심 핵이 고체죠. 근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압력 때문에 눌리니까.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그러니까 기체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 돌아다니는 기체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밀도가 높은 기체군요. 평균 밀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의 밀도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성 전체를 담아놓을 욕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거기 담아놓으면 토성이 뜹니다.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렇죠. 착지를 못하죠. 허공인데다. 근데 이제 밑에 들어가면 딱 맞는 데가 있겠죠. 실제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시니 탐사선이 미션이 끝날 때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냐면 그냥 토성 구름 속으로 다이빙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카시니는 평생 탐사한 행성, 토성의 일부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사라진 거죠. 그 탐사선의 이름이 카신이라고 붙여진 카시니. 이유가 네. 카신이라는 사람이 토성의 태 구조에 틈이 있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거가 왜 그런 이유로 틈이 있는지도 요즘은 물리학자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대학 수업할 때 어떤 무거운 행성 주변에 먼지 같은 입자들을 많이 뿌린 다음에 회전하게 하고 어떻게 틈이 만들어지는지를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로 한번 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옵니다. 아, 그렇게 돼요? 자, 아름다운 일들이 참 우주 그리고 지구 안에도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사막이나 이런 거 볼 때 혹은 해지는 거 이런 거 볼 때 되게 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거는 왜 아름다울까? 제 마음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자연들을 아름답게 느끼는 건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그 신비로움에 그냥 아름다움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건가? 과학자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까? 당연히 하죠. 네. 축복받은 똑같습니다. 거죠. 우리가 지구상에서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인류밖에 없잖아요. 우리 저 교수님은 뭐 볼 때 제일 아름답다는 생각하십니까? 아, 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핵쟁이니까 핵을 하게 된 거는 옛날에 물상이라 그랬거든. 중학교 때. 물상이라고 물리가 아니고. 아, 물상. 그렇죠. 거기에 아, 맞아요, 맨 맞아요. 마지막 장에 그 이제 참고서를 보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데 잠깐 나와요. 원자, 핵까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진짜 빠지게 된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대학 가가지고 맨 처음 그 원자력 발전소라고 볼 때 뚜껑 열리면은요 파란 빛, 진짜 예쁜 빛이 나거든요. 그때 핵 반응이 있는 다음에 열면은 그 전은 그냥 물인데 보석처럼 파란 빛이 나는 거예요. 수정처럼. 그 물에서는 전자라는 게 빛보다 더 빠르다. 빛이 가장 빠른 걸로 돼 있잖아요. 상충이 되죠. 근데 그게 설명이 되는 게 빛이 진공 중의 속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30만 킬로미터, 299점 얼마. 근데 물에 들어가면 4분의 3으로 뚝 떨어져요. 회절 때문에, 굴절 때문에. 그래서 빛은 4분의 3으로 떨어지고 전자는 빛의 속도 가깝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빛보다 더 빨리 가면은 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론도 복잡하지만 그래서 그때 참 핵이라는 게 이렇게 신비하구나. 저한테는 그게 제일 신비했어요. 핵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 친구들을 볼 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뭐 볼 때 제일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다기보다는 네. 신비롭다는 신비롭다.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네. 이 우주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주가 인간에게 이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우주에서 자연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인간에게 이해가 굳이 가능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사소한 이성밖에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굉장히 신비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해 가능하거든요. 이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그 이해를 한 건 확실합니까?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먼지만큼.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이 참 신비롭다. 예, 그거 자체가. 혹시 우리 지인구회님은? 사실 천문학자들이 재밌는 게 우주를 연구하지만 우주에 가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주에 가보지도 않으면서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재밌는 직업인데, 그나마 제가 가장 가깝게 우주를 봤던 기억이 예전에 이제 학회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밤 시간에 이제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잠에서 깨서 비행기 창문 바깥
바깥으로 하늘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 역시 평생 지구에 발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나 높은 곳에서 우주를 봤던 기억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딱 우주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내가 진짜 우주에 있었구나. 나는 너무나 망각하기 쉬운 자명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을 때 저는 그게 되게 좀 새삼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비행기 창문에서 보면 어쨌든 조금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천장 쪽에 창 하나 이렇게 뚫어주면 참 좋겠다. 아, 비행기에 별들 지나가는 것만 봐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위로 좀 하나 뚫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그러네요. 네, 하긴 했는데 왜 안 뚫어줄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지금 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해외 항공사에서 그런 비슷한 해치가 있는 상품을 뭐 아, 기획하고 그래요? 있다 이런 걸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많이 비싸긴 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뭐 아주 어렵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자외선 같은 위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를 통과는 못 하거든요. 아, 자외선이. 어차피 옆에 있는 창문도 햇빛이 비치거나 할 때 우리가 닫잖아요. 그러니까 닫을 수 있는 식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제 재료 문제겠죠. 아무래도 엄청난 영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취성이 있는 유리는 취성이니까 그걸 아마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지. 만약이라도 그랬다면 아마 항공사들이 전부 근데 모르죠. 앞으로는 그 이제 네네네. 슈퍼컨덕터도 있는 그리고 또 저기 뭐죠? 이런 한 면만 있는 뭐죠? 이름이 그래핀이? 그래핀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특수강 유리로 하면은 진짜 엄니맥스처럼 이렇게 누워서 보는 거예요. 또 자리도 좁아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 그렇죠. 죽겠는데 하늘에도 한 번씩 보면.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그 보다 채널 보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지구의 재해, 인간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이제 자연재해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혹은 접해봤던 여러 재해들 가운데 약간 좀 공포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해일 있었잖아요. 해일. 바닷물이 어마어마한 높이로 이렇게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 그거는 카메라나 뭐 이런 걸로 화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되게 무서운 경험이던데 그 해일이 일어난 건 일단 뭐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원인은 뭐예요, 해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재해인 해일은 대부분은 지진 때문에. 사실 지진은 어느 곳에서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바닥 쪽에 있는 지각에서 그 수직 방향의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지진이 일어나면 그럼 이 땅이 이렇게 있고 이 엄청난 부피의 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엄청난 부피의 물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러면 이 운동이 양쪽으로 이제 쭉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해일이 시작된 진원에서의 이쪽 수직 방향의 운동은 그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몇 미터 정도. 근데 물이 워낙 많으니까 네. 에너지가 엄청난 거죠. 아. 이게 전달되면서 이쪽에 이제 해안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이제 물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오다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진행을 못 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줄어든 운동 에너지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름 아니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진 해일이 발생한 진원 부근에서는 몇 미터만 위아래로 움직여도 그게 해변을 덮칠 때는 더 높아져요? 100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이요? 파도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몇십 역사 미터? 기록을 아니 100m가 역사 기록이 있거든요. 100m가 된다고요? 그 지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 실제 사건에서는 그냥 용암 덩어리가 그냥 기둥처럼 팍 들어가가지고 이게 오름쳐가지고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강도는 떨어지지만 위치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덮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된 게 저도 기억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2004년인가요?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리고 네네네. 또 2011년 후쿠시마도 지금 제가 후쿠시마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15m짜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고 인도양에서의 그때 만들어낸 지진이 규모가 9.3이었거든요. 근데 지진의 규모가 9.3이 정말 큰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네, 바다 그 안에서. 네. 근데 만약에 규모가 10 정도가 됐다. 그러면 지진의 에너지가 30배 정도 되거든요. 대충 추산하면 파도의 높이는 아마도 지진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비례할 가능성이 크니까 지난번 인도양 해일에서의 높이가 30m였다면 10 정도 되는 지진이 생긴다면 100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그럼 100m짜리 만약에 파도가 저를 향해 달려오면 뒤로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차라리 바다를 향해서 헤엄치는 게 낫나요?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요. 네. 이게 이미 늦었거든요. 어떻게든 저를 만약에 네. 배를 타고 그 먼 바다에 나가 있었다. 그때 지진 그 진원 바로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큰 피해는 입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몇 미터 정도만 왔다 갔다 하니까. 차 배를 타고 네. 그 진원에 있었으면 근데 이미 해변가에서 뭐
30m 되는 높이가 인 파도가 오는데 그때 파도를 향해서 뛰어든다고 해서 안전할 일은 없습니다. 봤다는 건 늦었다는 거예요. 높은 데로 가는 게 제일 낫죠. 높은 데로. 30m 높이의 파도가 오면 네. 30m 이상 높이의 산에 가 있으면 거기까지 파도가 오진 않잖아요. 그 높은 데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 그 이제 일본 용어 좀 쓰나미라고 하니까요. 네네네네.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산으로 무조건 다 쓰나미가 오면 봤으면 늦었지만 일단 높은 데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왜 예전에 그 해운대라는 영화 보면 부산이 완전히 확 덮쳐버리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오면 그 정도 사이즈까지 가능합니까? 그 우리가 지진의 규모를 얘기할 때는 네. 진원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딱 정하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똑같은 규모 9인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산 해운대에서 가까운 곳인지 아니면 멀리 있는 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해운대에선 제가 기억나는데 일본 정도가 진원으로 그 영화에선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일본 근처에서 규모가 9 정도다 그러면 분명히 해일 우리나라에 닥칠 겁니다. 그 처음 지진이 일어난 곳이 저는 이제 제일 그 높이가 크고 해변으로 올수록 어쨌든 좀 낮아질 줄 알았는데 거꾸로. 그 전혀 반대군요. 아, 해변으로 오면 올수록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면서 더 높은 파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예전에 캐러비안 베이 같은 데 가면 파도풀 있잖아요. 튜브 끼고 파도 시작되는 데 가 있는 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세지니까. 예, 파도가 약간 좀 요 모양 파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예, 요 모양으로 좀 오는 것 같고 맨 앞에는 그냥 울렁울렁 이렇게 좀 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해일 피해는 그렇게 심한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일본이 좀 이렇게 카버도 좀 쳐주는 것 같고 태풍 피해는 대체로 좀 많이 오는데 우리 태풍 피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많이 태풍 피해가 있는 데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은 그 허리케인으로 피해가 꽤 많은 사상자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뭐 건물 같은 거 날아가는 건 뭐 예상한 것 같고 그 허리케인을 막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한다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허리케인을 과학적으로 막는 시도는 사실은 그렇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근데 미국에서 허리케인의 피해가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한 가장 간단한 이유는 미국의 남쪽 해안선이 우리나라의 남해안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개수가 많아서 상륙하는 허리케인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허리케인이나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나 열대성 저기압 중에 강도가 큰 거라는 건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태풍이라고 불리는 기준은 최대 풍속이 초속 17m인데 네. 북미에서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풍속이 33m가 넘어야 허리케인이라고 부른대요. 거의 2배가 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이 이미 붙었다면 이미 그건 우리나라에 오는 대부분 태풍보다 에너지가 더 큰 가능성이 큰 거죠. 또 그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은 주로 태평양의 적도 부근에서 시작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거기가 멕시코해 많이 있잖아요. 멕시코, 미국 그 둘러싼 거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의 발원지보다 수온이 높을 때가 많대요. 그럼 온도가 높으면 태풍이 머금고 있는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그건 또 이유일 수 있어요. 태풍은 적도에서 뜨거운 공기로 일단 올라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바닷물이 이렇게 증발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태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막 돌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적도 부근에서 네. 뜨거운 수증기를 머금은 습한 공기가 상승을 하면서 했어요. 구름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우리 지구 대기권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 지방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면 그 바람의 흐름을 타고 더 고위도 지방으로 흘러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부터 상대적으로 중위도에 해당하는 고위도 지역으로 공기가 이동하려고 하고 있죠. 가겠죠. 그러면서 공기 덩어리 자체가 적도에 수직하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전을 하고 있죠. 이 자전 때문에 생기는 되게 독특한 힘 중에 하나가 전향력 혹은 코리올리 힘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변기물 오른쪽 도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찾아봤는데 아니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네, 해보면 그렇게 안 된대요. 네. 어쨌든 예. 놀이터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심분리기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걸 원심분리기 놀이기구가 야, 이거 과학자들 이상하네. 전 그렇게 하는 회전목마. 뭐 목만은 아닙니다만 그 놀이터 말고 그 놀이공원에 가면 거 많잖아요. 네네. 그 회전목마라고 하지 않나요, 이거? 저는 그 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직접 돌리는. 네, 그러니까 그거. 네. 그걸 원심분리기. 저는 네. 원심분리하면 우라늄이 농축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라늄 농축된데. 너무 재밌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놀이터 과학자들 용어. 원심분리.
아무튼 그 어떤 미지의 놀이기구, 그 놀이기구에서 탄 채로 제가 만약에 공을 던지면 공이 날아가는 궤적이 그 안에 타고 있는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공은 날아가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애초에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 안에 타고 있는 제가 봤을 땐 어떤 미지의 힘 때문에 공의 궤적이 꺾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럴 수 있죠. 똑같은 현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 위에서도 공기가 이동할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땐 새로운 힘 때문에 공기가 오른쪽으로 90도로 수직하게 밀리는 것 같은 현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예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빙글빙글 도는 회전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갈 때 태풍의 진로 같은 것도 곧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을 휘어서 가죠. 네,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아니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천천히 돌면서 가면 되는데 이 영화 같은데 보면 막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러죠. 토네이도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하긴 하지만 미국 내륙에서 일어나고 전 이제 시카고 지역에도 있었으니까 그때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토네이도.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서운, 실제로 그냥 집이 통째로 날아가잖아요. 아, 근데 우리 호랑이처럼. 그렇죠. 옛날 우리로 치면 미국은 토네이도입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인도양에서 일어나면 사이클론, 태평양 이쪽 우리 서쪽에서 하면은 태풍,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멕시코만, 또 대서양이면은 허리케인.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근데 중부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국부적으로 폭우와 함께 내리는데 진짜 그건 보시잖아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 제목도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트위스터가 그 일상용어는 트위스터예요. 토네이도는 조금 과학적인 용어. 근데 또 트위스터를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젊은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 영화가 그랬죠. 실제로. 근데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집을 떠올릴 수 있다. 그냥. 그리고 미국은 다 판잣집이잖아요. 사실은 나무로 짓거든요. 모양은 예쁘지만 박살나는 거죠, 뭐. 결국 이제 달궈진 공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지구는 자전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인 거군요. 그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그 한번 막아보려고 뭐 핵폭탄 옛날에 트럼프 계획까지 있었다고. 대통령이면 그럴만하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그냥 그런 카더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누가 그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누구겠어요? 트럼프밖에 없죠. 만약에 했다면. 뭐 이렇게 또 선입견을 보겠네요. 선입견이라기보다도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추론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건 진짜 정말 말이 안 되죠. 앞에서 터뜨린다. 그래서 오는 걸 막는다. 아, 근데 방사성 낙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덮고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주번지님이 얘기한 것처럼 태풍이 하는 역할이 전 지구적인 규모의 에너지 순환 시스템이거든요. 적도 지역에 과도하게 쌓인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역할을 하는 거라서, 만약에 우리가 태풍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정말로 적용하게 되면 그 에너지 차이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들어질 태풍을 엄청나게 더 큰 규모로 키울 뿐이지, 태풍을 이렇게 인위적인 수단으로 막는다고 해서 앞으로 영원히 태풍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할 전혀 없죠. 막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이 지금 이제 도시를 만들고 이러면서 그 태풍이라는 것도 이제 피해가 생기고 하는 거지. 원래 자연에서는 그냥 늘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자연재해를 통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예보를 정확하게 하고 미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연으로 인한 재해 말고 어찌 보면 이것도 자연이긴 합니다만 우주에서 예전에 얘기했던 그 뭐 6천 몇백만 년 전에 그 소행성 지구 충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친구가 오게 되면 그 친구는 핵폭탄으로 좀 제거하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일단 친구는 아닐 것 같고요. 적입니까? 우호적으로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가끔씩 요즘 이제 워낙 그 열려 있기 때문에 제법 위협적인 소식이 나사 미 항공 우주 보면은 뭐 온다 왔다 뭐, 그리고 실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태양계로 치면 조금 이제 숙성됐달까, 성숙 단계에 들어서 옛날처럼 막 치고받고 막 오고 지금 다 뭉쳐진 상태라서 없는데, 만약에 온다면은 그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마 핵폭탄밖에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궤도를 바꾼다 쳐가지고, 두 번째는 그 자체를 그냥 부순다? 그렇죠. 파쇄시킨 거죠. 그럼 이제 조각이 되니까 그 정도는 오더라도 대기권 들어오면서 전부 다 이제 소각될 거란 말이죠. 근데 가능하고 지금 나사가 성공시켰잖아요. 거기 앉혀가지고 살짝만 충격만 주면은 이게 궤도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 정도면 돼요. 그게 최선이죠. 그럼 할 이제 수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했어요? 나도 모르게 했어? 사회자님 저기 약간 한눈 파는 사이에 그렇게 됐네요. 나사에서 소행성 궤도 바꿨어요? 네, 아주 조금 바뀌었는데. 네, 아주 살짝. 그거 오래지 않았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네, 조금만 바뀌면은 궤도가 바뀌어지거든요. 아주 멀리 있을 때 맞아요. 살짝만 그 궤도를 바꿔도 그렇겠죠. 지구를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는 가능한 방법.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타지할 거 없이 그냥 건드려 주면 되는 건데. 다 부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요. 살짝만 건드리면 돼요. 걔가 이제 우리 지구를 향해 온다는 건 언제쯤 한 거예요, 그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온다는 게 아니고 미리 오래전에 관측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 건 아니었습니다만 거기 실험한 건데 앞으로 진짜 온다면 지금 보니까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근데 기술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계산이 필요하죠. 왜냐면 맞춰야 되니까요. 그럼 그러니까 크다 치고 부딪히면 무조건 죽는다 치고 예. 그러면 얘를 지구에서부터 미사일을 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구 밖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뭘 하나요? 지상에서 승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이제 로켓이 되겠죠. 거기서는 이제 자율 항공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실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을 미국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기 알고 차도 맞습니다. 드시고 해서 핵폭탄 쓸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뭘로 바꿔요, 근데? 그러니까 부딪히면 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충분히 무거운 걸 충분히 빠르게 충돌만 시키면 돼요. 충돌시키면 같이 돼요. 터뜨리. 아니 몸싸움 하듯이 툭 치면 네. 거기가 그 저기 진공 상태니까 가서 그냥 툭 던지면 근데 진짜 미세하게 바뀌었는데 그게 먼 데서 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한 1도만 바꿔줘도 뭐 1도는 진짜 큰 거고요. 그래요? 0점 몇 도만 바꾸더라도 휙 지나가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터뜨릴 생각하면 그리고 핵폭탄 갖고 올라다가 도중에 터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로켓 미사일 해서 그냥 웬만한 무게 가지고 푹 미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래요. 그 미션에 대해서 약간 제가 보충하고 싶은 네.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성공이긴 한데 천문학자들에게 좀 고민거리를 남긴 성공이긴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더블 아스테로이드 리다이렉션 테스트, 줄여서 다트. 맞아요. 다트라고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이름을 붙였는데 다트? 네, 이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타겟 자체가 뭐였냐면 더블 아스테로이드 이중 소행성이었어요. 소행성이 혼자 도는 게 아니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가 서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중 소행성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겟을 했던 게 이제 디디모스라는 큰 소행성이 있고 디모르포스라는 작은 위성에 해당하는 소행성이 있는데 이 디모르포스를 타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0kg 정도 되는 탐사선을 빠르게 날려보내서 꽝 충돌시켜가지고 얘가 돌고 있던 궤도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전 주기가 좀 짧아지는 한 30분 정도 이제 그거를 검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 다트 미션은 사실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보장된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원래 지구를 더 많이 위협하고 있는 애들은 멀리서 혼자 날아오고 있는 덩치 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말 궤도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얘는 혼자서 태양 중심으로 크게 돌고 있기 때문에 더 긴 시간 동안 관측을 해서 궤도 변화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테스트한 이중소행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리는 궤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궤도가 작아지는 거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연습 타겟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 소행성의 속도가 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측치를 벗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돌할 때 튀어나간 파편들이 마치 엔진 분사하는 것처럼 추가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얼마나 많은 파편이 튀어나갈지는 그 소행성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암질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얼마나 건조한 암석인지 촉촉한 암석인지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미리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타격을 시켜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암질을 파악하려면 지구 충돌이 코앞인데 한가하게 탐사선 보내서 암질 탐사하고 질량 밀도 구한 다음에 또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성공이었다.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때는 미사일 1, 2, 3 해갖고 그렇겠죠.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한 번 부딪힌 다음에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아닌가 보다. 그다음에 부족하네 그러면 또 하고 그죠? 네, 뭐 그런 방식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할 수는 없는 위기 상황이 그렇죠. 될 그냥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멀리 밀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요. 단박에 끝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춘 거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렇죠. 맞춘 건 굉장히 대단하죠. 맞춘 거
네. 아, 멀리 있는 그 움직이는 애를 맞추는 거? 네, 사실 그러네. 이 방식이 그나마 현실적이긴 한데 한 가지 중요한 딜레마가 있어요. 덩치 큰 소행성은 더 미리 발견하기가 쉽겠죠. 근데 덩치가 크면 그 녀석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덩치가 작은 애들은 적은 타격만으로도 궤도를 틀 수 있겠지만 미리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능한 미리 발견을 해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구를 더 많이 위협하고 있는 건 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빨리빨리 발견하지 못하는 작은 소행성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감시해요? 지구를 중심으로 360도 전체에서 어디선가 다가올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린 그걸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위협하는 지구 근접 천체라고 해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들을 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방위대가 현실 속에 있는 거죠. 네. 지흥배님도 그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소행성이 아니라 이제 은하를 하기 때문에 아. 안타깝게도 지구 방위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니지만. 핵과학자들 뭐 하십니까? 아, 그래서 아니, 저도 천체과학자들이-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일을 밤낮으로 놓고.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저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어요.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쨌든 우리랑 좀 가까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혹은 지구의 뭐 예를 들면 남극 북극이 녹아버린 뭐 해수면이 뭐 몇 미터가 상승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서 일단 백두산은 실제로 천년에 한 번씩 대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화산이죠. 그 943년인가 한 번 대폭발했죠. 그때 난리가 난 거죠. 사실 그 당시 삿포로까지 재가 쌓였으니까요. 삿포로? 그러니까 한반도는 물론이고 그런 그 대폭발이 있고 100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그런데 지금 이제 1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때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만탑산이 백두산에서 멀지 않는데 만탑산이라는 게 핵시험장이거든요. 마그마 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큰 걸 6차 실험이 제법 컸거든요. 뭐 만탑산이 떴다가 가라앉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한 번 더 하면은 위협적인 건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 전에 올 수 있는 건 지구 기후 변화, 뭐 저기 이변 이런 거는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몇 도가 1도가 올라갔고 북극에서 빙하가 녹는 거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얼때 부피가 늘어요. 물의 특성 때문에 어차피 있던 게 늘었다가 줄어들고. 녹으면 줄어들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 똑같은데 문제는 남극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남극의 얼음이 전부 녹았을 때 66cm가 해수면이 오른다고 지구 하더라고요. 전체가. 근데 지구 전체 그러면 우리나라가 서해안이 한 평균 깊이가 50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걸 얹히면은 100m 넘잖아요. 그러면 여의도 지금 더 높은 게 있지만 63빌딩도 제법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도 몇 층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30층 이상 잠기.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내륙 웬만큼 높은 고지대 아니면은 가라앉겠죠. 만약에 화산이 폭발한다면 당연히 이제 땅이 막 흔들리고 이런 일까지는 안 오겠죠. 근데 이제 뭐 낙진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건 거죠. 화산재가 문제겠죠. 그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고 네네네네. 그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걱정하는데 또 이제 북한이 핵시험까지 해야 되니까 가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상정해야 될 그런 대형 사고. 저는 사실 백두산 폭발보다는 네. 해빙이 녹는 기후 온난화가 사실은 더 그게 더 걱정인데요. 걱정이세요? 그 이유가 백두산과 같은 화산 폭발은 거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영역이 이렇게 국지적인 영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 나눈 남극 대륙에 빙하가 녹거나 하는 것들은 남극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지구 전체의 기온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극의 빙하가 모두 녹을 정도가 되면 그거 말고도 이제 온갖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밖에 하긴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저는 사실 백두산 폭발보다도 기후 온난화 문제 사실 더 걱정입니다. 그거 녹을 정도 되면 그 한참 전에 예, 벌써 다른 문제가 동시에 엄청 터졌겠네요. 예, 그때는 많이 늦으신 겁니다. 혹시 우리 우주먼지님은 지구에서 뭐 일어난 재해 이런 건 별로 걱정 안 합니까? 그냥 우주만 걱정하세요? 당연히 저도 지구인이기 때문에 저도 지구가 무사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지구의 해빙을 포함한 이제 기후 위기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분들은 확실히 그쪽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구나. 저희 과학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냥 약간 좀 먼 얘기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닙니다. 얼마나 급한데요, 지금. 굉장히 급한 문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구 온난화 요게 하여튼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요거부터 일단 저희가 잘 줄일 수 있는 방법, 탄소를 줄이는 방법들 또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또 공부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지구 온난화만큼은 우리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당장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과학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